그래서 미국이 무너졌다. 백악관은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한국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아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미국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판을 짜놓은 나라. 판을 통째로 갈아엎은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우스 첼로스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지난 봄, 백악관 상황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을 뚫고 회색 벽면을 적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수뇌부들이 일제히 자리한 이 공간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으며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가죽 의자 틈새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손에 쥔 채 한반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 보도가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집중되었고 저는 언론이 이미 여론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 주었다고 보고하며 계획 실행의 최적기를 선언했어요. 미 국무부에서 작성된 민감한 전략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였으며 그 문건 속에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층적인 외교 경제 수단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매그너스 스트라이커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조각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발언의 회의실 내부는 짧은 침묵 뒤에 박수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인사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8%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한국 정부가 표명할 것을 명시했으며 세 번째는 대만 해협 유사시에 미국 편에 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무부 선임 고문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헥터 애들러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혹시 지금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우려는 묵살되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오히려 그의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미국이 모든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그 판 위에서 춤을 추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저는 상황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로 한국 사회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코스피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에도 별다른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죠. 한국 정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관료나 국회, 언론 모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정적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음산한 워싱턴 DC의 거리 위를 걷던 저는 비에 젖은 링컨 메모리얼 앞 벤치에 앉아 다시 한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차례 뉴스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의 시위도 정치권의 논쟁도 언론의 논평조차 없는 정적은 마치 거대한 숨죽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24시간 운영되는 한 카페에서 저는 중앙정보국 소속 정보원과 은밀하게 접촉했는데 정보원은 낮은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지나치게 정적이며 일반적인 대응 패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으로라면 이 정도 사안이면 국내 여론이 들끓고 외교 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어야 함에도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하루 뒤 국무부 안보전략국의 실장 레이먼드 커터가 제 사무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수십 년간 동북아 정세를 분석해온 전략통으로서 그날도 역시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수식도 없이 이번 상황이 우리가 설치한 덫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걸려든 함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이, 모든 논리가 단단한 신념 위에 구축된 체계였다고 믿었건만 그의 말을 들은 후로는 그 바탕이 허망한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서 움트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군 전략사령부의 엑셀손 제독이 비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왔는데 보고서에는 평택 인근 지역에서 포착된 한국군의 비정상적인 군사활동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동 중인 장비의 유형과 작전반 편성 양상이 평시 대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무언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이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수년간 전략 분석을 수행해온 이로써 체득한 일종의 위기 감지 본능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문득 제 마음속 깊이에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분명히 비명을 지르고 격렬하게 반응해야 할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침묵은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전략의 가장 큰 균열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조용한 대응에서 시작되었어요. 보통의 국가였다면 외교적 항해, 언론의 격렬한 반응, 혹은 민중 시위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 없음 속에서 더욱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워싱턴 DC의 어두운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저는 깊은 자기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고 믿었던 이 전략의 근본이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어쩌면 과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지금의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앙정보국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보고서들 속에는 유의미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 특이한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았으며 내부 소식통들도 고요하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야말로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수를 이미 계산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제된 침묵 속에서 흐르는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는데 경제 지표부터 군사력 현황까지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상당했는데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후 저는 워싱턴 외곽의 숙소로 조용히 돌아왔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하늘 아래 백악관 건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적 속에서 홀로 앉아 수십 개의 전략 문건을 되짚어보던 저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 물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점차 불안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응답일 수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변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여전히 오만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시각에 갇혀 있을 수 없었고,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듯한 이 괴리감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했어요. 현지 실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제가 안고 있던 깊은 회의와 의심을 스스로 검증하고자 하는 내면의 결단이었죠.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자료 수집할 목록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하늘은 투명하고 맑았으며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이 땅의 질서와 정동감이 절묘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도착장을 나서자 국가안보실 산하정책기획팀 소속의 고위공직자 최강혁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의 등장은 다소 의외였으며 보통이라면 수행직원 정도가 맞이하는 수준에서 그칠 일이었지만 이처럼 핵심 정책 설계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최 팀장은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로 제 방한 일정 동안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조용히 밝혔으며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자신감과 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탑승한 차량은 최신식 전기세단 차량이었으며 차체의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숙했고 내장된 디지털 패널과 차량 운영 시스템은 무척이나 직관적이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저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톨게이트를 정차 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이패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시스템 간 호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통합된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이 시스템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이 혼선 없이 고속주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주행의 쾌적함은 놀라웠어요. 주마다 제각기 다른 시스템에 익숙한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처럼 일관된 체계 속에서의 도로 주행이 주는 효율성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바닥에는 분홍색과 녹색으로 구분된 유도선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이 색깔 유도선은 차로 간 구분뿐 아니라 진입 진출 경로, 주의 구간, 속도 조절 시점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었고 최강혁 팀장은 이 유도선이 한국도로공사의 한 실무 직원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또한 유도선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약 27% 감소했다고 말했죠. 서울시 일부 교차로에서는 사고율이 무려 5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가져온 실질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디테일과 실용성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단순히 편리하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치밀한 설계와 실천이 곳곳에 숨어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분석과 실행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껏 한국을 바라보며 간과했던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체계 그리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약 2시간여를 달려 마침내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캠프 험프리스의 외벽은 위압적이기보다 정갈했고 그 규모와 배치에서 느껴지는 질서감은 단순한 군사기지를 넘어 하나의 전략 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입구에는 이미 차량 출입 리스트가 전산 등록되어 있었으며 보안 체크 또한 매우 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미팅 장소로 안내받았고 예정된 시각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표정은 예의 바르고 단정했으나 내면 깊숙한 어딘가에서 감추려는 불편함이 감지되었습니다. 간단한 환담 이후 기지 투어가 시작되었는데 광활한 면적과 정교하게 구성된 기반 시설들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자주적 작전 능력을 갖춘 복합군사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투자 내역과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중령은 잠시 침묵에 잠겼으며
그 뒤로 말을 흐리며 해당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그 순간 저는 그 복잡함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아닌 정치적 현실에 기인한 불편한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투어 중간 한 정보 브리핑실에 도착했을 때 톰슨 중령은 결국 진실의 일단을 밝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전체 건설비의 약 92%가 한국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었으며 기지의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연간 운영비 또한 70% 이상을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내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확고히 자리 잡아온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서사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단지 이론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 이론을 뒷받침하던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자기 확신이었어요. 톰슨 중령은 이어서 본인과 동료들이 한국에 주둔하며 체감하는 삶의 질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그는 사적인 고백이지만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서울 외곽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결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인근 국제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부산의 해운대나 강원도의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겨울이면 제주도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관광과 온천을 즐기는 일상이 반복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군사주둔을 넘어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서 정착해가고 있으며 주변 동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그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품질, 그리고 일상생활의 청결함과 특히 치안의 안정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고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선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처하는 미군이 실제로는 이토록 정교한 한국의 시스템에 기댄 채 무료 입주자처럼 머물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있어 첫 번째의 실존적 충격이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인식체계 전체가 전복되는 세계관 붕괴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활주로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껏 동맹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주장해온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구도, 그 프레임 자체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이보다 더 무거운 진실은 없었습니다. 톰슨 중령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다음 스케줄인 세종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아랫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용물을 보고 싶어진 것이죠. 미국 같았으면 광활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겠지만 최강혁 팀장은 한국에는 졸음쉼터라는 제도가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깔끔하게 정돈된 쉼터에 진입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운전자의 긴장을 풀고 생리적 욕구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완비된 소형 복합 공간이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넓은 진입로,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갖춰진 조명 설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으며 작은 공간 속에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저는 다시 차량에 탑승했고 최 팀장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약 36% 감소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를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잔잔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지 도로 위에 쉼터 몇 개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한 실천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세종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민간 컨퍼런스 빌딩이었는데 청사본 건물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이 종종 사용한다는 회의실로 시설은 최신식 설비로 꾸며져 있었고 보안 출입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입장한 순간 자동으로 프로젝터가 가동되었고 자료를 설명한 인물은 정책기획팀 소속의 박영만 정책분석관이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오늘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 가능한 공식 통계임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말 그대로 숫자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했으며 2차 전지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60%,
조선업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80%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도 확실한 권력이 담겨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자료 속 그래프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어떻게 각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 전략을 우선시해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곡선들은 외교나 군사 전략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최강혁 팀장의 안내로 세종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숙소에 체크인했습니다. 그곳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내부 시설은 마치 고급 관저처럼 단정하고 조용했으며 마음의 소음을 정리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두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복기해 보았습니다. 평택에서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군사력의 민낯을 마주했고 세종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산업에 중출하는 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무형의 충격파처럼 가슴 깊숙한 곳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바라보던 한국이라는 존재는 단지 군사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맹국에 불과했지만 실제 한국은 미국조차도 따라가기 벅찰 만큼 정교하고 복합적인 국가 체계를 갖춘 자립적 강국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은 이제 막 드러났을 뿐이며 내일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다음 일정은 경기도 파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분단의 현장이며 이 나라가 왜 아직도 평화 속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였고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어쩌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곧장 경기도 북부 파주시로 향했어요. 이미 수많은 숫자와 구조, 기술과 통계를 통해 한국의 겉모습은 충분히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치 너머에 있는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근원, 즉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동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에 저는 반드시 분단의 최전선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도시의 빌딩에서 점차 산과 들, 그리고 철책으로 바뀌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점점 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 역사의 경계이자 평화와 위기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람조차 조용히 흐르는 장소였어요.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녘땅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으며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이 팽팽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는 말없이 경례를 올렸고 그 표정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맑고 결연한 눈빛이 그의 짧은 인사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건넸지만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에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크다는 담담한 대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이 병사의 눈빛 속에 응축된 국가를 위한 정신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안보가 단지 외교 조약이나 군사 장비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청년들이 들판 끝 철책선 위에서 한밤의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지켜온 결과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시공을 초월한 연결, 세대를 뛰어넘은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민족과 국가, 이념을 초월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와 산업, 군사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력, 이런 국민의 마음 위에 단단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마침내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워싱턴에 전달해야 하는가? 그것은 단지 한 국가의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든 증언이자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감정이 아닌 팩트로서 데이터와 현장 기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 삼아온 관세 협상, 주한미군 분담금, 철수 위협 같은 전략들이 얼마나 취약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는지를 저의 생각과 방안을 조목조목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동료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도한 진실들을 정제된 언어와 객관적인 수치, 생생한 현장 기록과 영상 자료로 구성하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결코 감상적 체험의 결과물이 아니었으며 한 국가의 본질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외교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재설계해야 할 정밀하고 전략적인 자료였죠. 예상대로 화상회의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은 당황, 의심, 침묵,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갈등의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특히 매그너스 국방부 차관은 제가 현지 분위기에 휘말렸다는 식의 간접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관찰이 아닌 구조적 분석으로 대응했어요. 산업 통계, 예산 구조, 무기 수출 실적,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 합의 문서와 방위 조약 조항을 조목조목 인용하며 현장의 현실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문서나 화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 아니며 직접 백악관에 입장하여 대면 보고를 통해 입체적 설득을 해야만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백악관 상황실로 향했어요. 몇 주 전 제가 오만하게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공간은 더 이상 익숙하거나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오판을 마주하는 엄숙한 자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포함한 국가안보팀이 참석한 특별회의에서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조용히 꺼내 펼쳤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회의는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저는 지금까지의 대외 전략이 얼마나 시대 변화에 둔감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구조적 이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 전제를 만들어 왔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구상, 통상 압박을 위한 관세 무기화 시도,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한국의 일방적 지지를 요구했던 방식들이 모두 전략적 파탄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감돌았지만 곧 헥터 국무부 선임 고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지적한 내용 중 다수가 초기 회의 단계에서 자신이 제기한 우려와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엑셀 제독은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자산을 넘어 군사력과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까지 갖춘 자립형 전략국가로 성장해 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동맹은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교적 영향력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동등한 주체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파트너이며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근본 구조를 재설계할 결정적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협상 카드가 아닌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재분류되었고 관세 무기화 전략 역시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민감 사안으로 지정되어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창밖으로 펼쳐진 워싱턴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단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외교의 방향 그 자체에 대해 성찰을 촉구하는 정중한 경고였으며 저 하나 잘 되자는 선택이 아니고 동맹이 동맹답게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력이나 경제적 우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동등한 연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이 그 진심을 정책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묵묵히 말없이 버티는 힘, 어쩌면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외침 대신 준비로 답하고 있었죠. 수치와 기술, 전략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그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강물처럼 더 깊고 더 멀리 가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은 이곳을 세계 3위 멋진 동네로 선정했을까요? 도시의 리듬이라는 키워드가 답이었는데 그 리듬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이곳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중심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정체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에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빠지게 되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애니메이션과 소설로 이미 많이 접해왔고, 한국은 최근 영화와 음악을 통해 알게 된 신선한 매력이 있었어요. 교수님의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곳이라는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도착하고 3달이 지났을 무렵, 룸메이트 지연이가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첫 룸메이트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예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지연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에이미, 오늘 종로에서 진짜 한국의 심장을 느끼게 해줄게. 라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종로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지연이는 버스에 오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종로는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였어. 그 이름은 거대한 종이 있던 종각에서 유래됐는데 지금도 그 종각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종로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종강역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높은 현대식 빌딩들 사이로 옛 정취가 느껴지는 골목들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종로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에는 이곳에서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열린다고 말해줬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의 층위를 간직한 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각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넓은 대로변이 나왔는데 지연이가 이 길이 바로 종로라고 알려주었어요. 양쪽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뉴욕의 번화가를 연상시켰지만 어딘가 다른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영국의 유명한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종로 3가를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표현했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로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첫 목적지는 바로 인사동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도자기, 한복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모두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에서 나와 종로대로를 따라 걷다가 탑골공원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놀랐어요. 탑골공원의 중앙에는 커다란 탑이 서 있었고 주변으로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탑 앞에서 머물며 이곳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에서 3.1 운동이 시작됐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독립을 외쳤던 그 장소야라는 말에 새삼 이 공간이 가진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문득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일본어를 조금 알아듣는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관광객이 이곳은 우리가 근대화시켜준 공원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상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 해라는 모습에서 깊은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의 발언을 들은 후 저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이렇게 가볍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벤치에 앉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이미, 사실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야. 그들은 36년 동안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문화, 언어,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지. 이 탑골 공원도 그들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지우려 했던 거야.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실제 피해국,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를 미화한다는 거야.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지.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린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이제는 그들보다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어. K-팝, 영화, 드라마, 이런 소프트 파워는 또 다른 형태의 승리라고 생각해. 저는 지연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식민 역사를 객관적으로만 배웠던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속의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탑골 공원을 나서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 그저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진정한 평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지연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종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녀는 종로의 지명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이름들은 대부분 주자 돌림에서 유래됐어.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냈지. 언어와 지명에 담긴 문화적 맥락이 흥미로웠어요. 종묘에 도착하자 거대한 돌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쌌는데요. 종묘를 걷는 동안 지연이가 중앙의 길을 가리키며 저기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서 우리는 밟으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걷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 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직감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가 익스큐즈미라고 말을 걸려던 찰나 지연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부드럽게 그 관광객에게 다가가 손짓과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 외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화적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종묘 안에서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이런 역사적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의미와 이야기가 있다는 지연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뿌리와 연결된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종묘를 나오는 길에 지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적인 종로도 보여줄게. 서술락일과 익선동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한 동네야. 그 말에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이가 종로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종로 대로변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들어가니 실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지연이는 라떼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보스턴의 카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음료를 기다릴 때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업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번호표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음료가 언제 나올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금융시장의 주가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처럼 긴장감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연이도 그런 모습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손짓하며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빨리 받을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번호가 불리자마자 카운터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우리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지연이는 즉시 카운터로 향했고 저도 어느새 그 뒤를 따라 서둘러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음료를 받아든 후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서두르는 편이야?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익숙해질 거야.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길가에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만 유독 많이 달아있지?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향이 있어. 자세히 보니 정말 닫힌 버튼만 광택이 나 있었어요. 그에 비해 열린 버튼은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에서 한국 사회의 성급함과 효율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연이와 함께 카페 창가에 앉아 종로의 거리를 관찰하며 문득 몇 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이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강남역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 아무리 바빠 보여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한 줄로 서 있고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린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비록 빨리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거지.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집단적 질서의식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니? 플랫폼에서 노란 선 뒤로 사람들이 줄 서 있던 모습? 미국에선 그런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추억하듯 말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서술락일로 향했어요. 지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서술락일은 종묘 돌담을 따라 형성된 길이야.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어.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건물들이 세련되게 리모델링된 카페와 레스토랑, 독립서점 등으로 변모한 모습이 보였어요. 길을 걷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고 유리와 철제 프레임을 조화롭게 배치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이런 공간이 많아진 건 최근의 일이냐고 궁금해했더니 이런 곳들은 뉴트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말이야.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거리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을 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세련된 스트리트 패션이 눈길을 끌었어요.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로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이곳이 가진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목구조와 기와 지붕이 현대적인 카페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골목 곳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종로의 특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한옥 레스토랑에 들어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간 마루 위 좌식 테이블에 앉으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추천으로 불고기 샌드위치와 된장 리조또를 주문했어요. 재료는 한국적이지만 조리법과 플레이팅은 서양식으로 재해석된 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연이는 익선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한옥 밀집 지역으로 한때는 재개발 위기에 처했다가 젊은 사업가들이 들어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소멸될 뻔한 역사적 공간이 창의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익선동 골목을 더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세운상가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어요. 지연이는 세운상가가 한때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쇠락했지만 여전히 독특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해요. 세운상가로 들어서자 다양한 전자제품과 부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지연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날로그 향수가 담긴 이야기였어요. 세운상가를 지나 종로대로변으로 다시 나오니 금빛으로 빛나는 보신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바로 종로의 이름이 유래된 종각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종 주변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도 보였습니다. 잠시 보신각 주변 벤치에 앉아 쉬면서 지연이에게 종로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리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지연이는 이런 느낌을 거리의 리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음표처럼 거리를 따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종로의 거리를 계속 걸으며 저는 도시의 리듬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상점들의 배치, 간판의 디자인, 모두가 종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계획된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은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유기적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는 종로에서 꼭 봐야 할 또 다른 명소로 북촌 한옥마을을 제안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는 종로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북촌으로 향하는 길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종로의 밤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해가 지면 종로의 분위기가 또 다르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가 밤이 되면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는 곳이라고 해요.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이런 다양한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루 종일 종로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동, 종로길, 종묘 주변 서술락길, 익선동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걸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오히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계속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은 지역을 걸으며 구경했다면 분명 지루함을 느꼈을 텐데 종로는 달랐어요. 이런 생각을 지연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북촌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어요. 지연이는 이런 종로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한국인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째서 한때 번화했던 가로수길이나 강남대로가 점차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고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인기를 얻으면서 땅값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들여 다 밀어버리고 획일적인 거대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고 결국 사람들도 점차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보스턴의 몇몇 지역이 떠올랐어요. 한때 예술가들로 북적이던 곳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고급 아파트로 바뀌면서 특색을 잃어버린 지역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의 리듬이 살아있어. 거리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무엇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낭만이 살아있는 멋진 곳이지. 지연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국 유명 여행 잡지 타임아웃이 이곳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한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하며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빽빽한 현대식 빌딩 숲 사이로
종묘와 경복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돈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고급 주택가였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한옥들을 감상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와 마당, 돌담과 문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저녁 무렵의 북촌은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었는데 노을빛에 물든 기와지붕과 돌담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거리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종로의 유명한 맛집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우리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지연이는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맑은 날이었지만 이 조합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해물파전의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새콤달콤한 막걸리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연이는 종로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로가 어떻게 서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변화와 지속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익선동의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의 불빛 사이로 종로의 역사적 건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종로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루프탑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지연이와 저는 종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에는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였다가 저녁에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이 도시의 유연성이 놀라웠어요. 하루 동안 종로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 저는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종로의 역사적 유래부터 시작해 탑골공원의 일제강점기 이야기, 종묘의 경건함, 서순나길과 익선동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종로의 밤문화까지 하루 안에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지연아, 종로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종로를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녀봤는데 덕분에 새롭게 볼 수 있었어. 지연이의 대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종로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영상 아래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의 종로에 대한 추억과 감상이 가득했습니다. 종로는 한국의 중심이고 탑골공원은 한국 정기가 품어져 나오는 곳이라는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요즘 핫한 맛집들보다는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걷기에 힐링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통해 종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서적 뿌리와 연결된 장소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댓글 중에는 종로에서 태어나 교동초 풍문중을 나왔는데 오랜만에 제 고향길들을 보니 너무 좋네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추억이 도시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종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가 집약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곳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전통과 현대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사회학 이론들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종로의 복합적인 층위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구의 합리주의적 분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문화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의 신이 다니는 길에 담긴 경외심이나 한국인들이 거리의 리듬에서 느끼는 독특한 감성은 단순한 학문적 틀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에이미, 다음 주말에는 신당동 타로점에 같이 가볼래? 지연이의 갑작스러운 타로점 제안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학문 환경에서라면 즉시 거절했을 미신적 활동이었으나
종로에서의 하루가 가져다준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그런 경험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고,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이자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신당동 타로점 방문을 수락한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다른 문화의 가치 체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로의 변화였어요. 하버드의 캠퍼스에 고립된 채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화 속에 몸담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기숙사로 향했어요. 종로의 밤거리를 뒤로하며 저는 오늘 하루가 제 학문적 관점과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종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이해와 성찰로 이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종로에서 본 역사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특별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DNA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로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느꼈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학점이나 논문, 주제를 넘어 제 세계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공간,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도시 공간에 깊이 새겨진 흔적일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탐험하겠지만 종로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루 동안의 종로 탐방이 제게 준 통찰은 어떤 학술 논문보다도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화적 충돌이 때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청년이 종로의 골목길을 걸으며 도시의 리듬을 발견하고 다른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한 층씩 벗어나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요? 가끔은 논리를 넘어선 감성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도 세상을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